아침은 대개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이 휴대폰을 더듬고 밤새 쌓인 알림을 밀어내듯 스크롤이 내려갑니다. 헤드라인은 굵고 단정하게 오늘의 기분을 정하려 들고, 짧은 영상은 빠른 리듬으로 집중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넘기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세하게 인상을 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정말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짜놓은 흐름에 내가 타고 있는 것인지, 눈앞에 빛이 잦아들고서야 겨우 생각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늘도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 쓴 채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문 중입니다. 출근길의 지하철 창밖은 늘 같은 도시를 보여주지만 내 머릿속 풍경은 늘 다른 색으로 칠해집니다. 어제 본 댓글 하나가 오늘의 말투를 바꾸고, 한 줄의 평론이 내 판단의 기울기를 바꿉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던 취향이 사실은 반복 노출의 결과였음을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난 뒤부터는 모든 호감과 거부감의 뿌리를 더듬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취향 또한 생각의 서랍 중 하나임을 인정한다면 그 서랍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간단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실의 대화는 효율과 결과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회의실 공기에는 숫자와 일정이 굵게 배치되고, 우리는 거기서 어김없이 합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합리의 언어는 견고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언어를 쓰는 동안 내 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나도 끄덕이게 되는 것은 생존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동의했는지의 기억을 잃습니다. 기억을 잃은 동의는 생각의 빈집이 되고, 빈집은 외부의 말에 쉽게 점거됩니다. 점심시간의 대화 주제는 대개 비슷합니다. 요즘 재밌다는 콘텐츠, 새로 생긴 맛집,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성공담이 번갈아 식탁 위를 오갑니다. 웃음과 한숨 사이에서 나의 의견도 오갑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문장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에서 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내 것이 아닌 어휘가 자꾸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된 마음은 내 말의 출처를 찾고, 출처를 묻는 질문은 나를 느리게 만듭니다. 느려짐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 덕분에 내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자동 운전은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반복은 에너지를 아껴주고, 습관은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자동의 덮개가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내부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 탁함은 둔감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하고, 둔감은 나를 쉽게 설득 가능한 존재로 바꿉니다. 설득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설득되느냐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가치가 어긋나는 설득에도 무감각해지는 순간 나는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멀어짐은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녁 무렵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은 아침의 그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아침과 다릅니다. 종일 주고받은 정보와 판단, 동의와 반박이 켜켜이 쌓여 표정의 그림자를 바꿉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판단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내 판단이었는지 떠올려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린 결론에 살짝 수정을 더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나만의 길로 돌고 돌아 도착한 응답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성찰은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다시 내 손에 돌려놓으려는 조용한 시도입니다. 생각의 주체성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주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1.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주장 하나를 메모해두는 1.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 동의의 근거를 한 줄 적어보는 일 같은 사소한 행위들입니다. 이 작은 행위는 자동의 흐름에 작은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파문은 곧 질문이 되고 질문은 나를 현재로 불러냅니다. 현재로 불려나온 마음은 과장도 과소평가도 없이 사물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생각의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처음에 언어를 주고 학교는 논리의 틀을 주며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줍니다. 영향은 잘못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절대화하는 순간입니다. 절대화된 조건은 나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나를 축소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조건으로서의 영향과 주체로서의 나 사이 균형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내 생각의 계보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이것은 언제부터 믿어왔는지, 그때의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적어보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속도를 늦춥니다. 늦춰진 속도는 주변의 소리를 또렷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은 여전히 들리지만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곧장 중심으로 침투하던 타인의 문장이 이제는 가장자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 기준과 부딪힌 뒤에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마찰이 바로 나의 사고가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마찰은 피로를 낳지만 그 피로는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어떤 비용은 지불할수록 빈곤해지지만 이 비용은 지불할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생각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살아내고 있는지라는 물음입니다. 살아내는 삶은 되게 바쁘고 성실합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정확히 수행하고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합니다. 그러나 역할의 완수만으로는 나의 체온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삶은 역할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도 나의 결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퇴근길의 걸음을 서두르면서도 한 번쯤 바람의 결을 확인하는 여유,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는 습관, 익숙함 속에서 작은 낯설음을 찾아 환기시키는 감수성이 그 태도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독립체가 아닙니다. 동시에 완전히 종속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의심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비관이나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부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쓸려나가는 물결이고 누구에게는 스스로 저어가는 물길입니다. 물길을 선택하는 힘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면을 덮고 현실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옵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주장과 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을 지키는 일은 투쟁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은 멈추어 서서 내 감탄과 분노의 출처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은 타인의 말을 내 문장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손가락을 붙잡고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선택한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질문의 목적은 거창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나 자신을 같은 질문의 자리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내게 심어준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살아내고 있는지, 이 두 겹의 물음이 오늘의 서두를 엽니다. 이 질문은 두렵지만 동시에 다정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변할 수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고, 다정함은 그 변화가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작은 멈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숨으로 생각의 주체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자주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곱씹어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법을 배웠고, 사회에서는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한 생각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일은 위험하다고 배웠고, 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대부분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타인의 언어로 번역된 사고의 잔향일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미 사회적 문법 속에 포섭되어 자랍니다. 착한 아이의 기준은 부모가,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는 미디어가 정해줍니다.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간다는 말을,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해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좋음이라는 단어는 누가 정한 것일까요? 세상이 규정한 좋은 삶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종종 생각의 마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사고방식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을 때 나는 어느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의 사회는 끊임없이 동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행하는 말을 사용하며 유행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 안에 속할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오래 머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SNS 속 공감 문구를 보고 감동받지만 그 감동이 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지 다수가 감탄했기 때문에 나도 감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바다 속에서 점점 개별적 사고의 육지를 잃어갑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세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인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영향을 받는 수준을 넘어 존재의 형태 자체가 사회적 틀에 의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늘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기대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연출된 버전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검토에 있습니다. 그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검토하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정말 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인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알을 확장하려 하지만 그 알의 출처를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생각을 재활용하는 데 그칩니다. 현대의 정보사회는 생각을 더욱 빠르게 표준화합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동시에 쏟아지고 한 문장, 한 영상, 한 이미지가 우리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좋아요의 숫자를 진실의 척도로 삼고 트렌드를 통해 사고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유효한 진리는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사유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정보가 많으면 생각이 깊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사고는 얕아지고
판단은 더 빠르게 타인의 틀을 닳습니다. 생각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사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로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책임의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길은 실패의 두려움이 적습니다. 그 길을 가다 넘어지면 누구나 같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한 대가로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바로 자기 생각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잃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또렷이 말하더라도 그 말이 타인의 문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결국 공허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침묵하더라도 그 침묵이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히려 단단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더라도 끝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곧 주체적인 사고의 증거이며 자유로운 인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의 용기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빠르게 달릴 때 잠시 멈춰 서서 묻는 용기입니다. 생각의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간다는 말을 무심코 씁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의미, 살아내는 삶, 다른 하나는 존재 자체를 느끼며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전자는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고 후자는 스스로 노를 저어 나아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내는 사람의 하루는 기능으로 채워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루는 감각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의무의 목록에 둘러싸입니다. 출근, 회의, 보고, 식사, 퇴근, 그리고 다시 잠. 하루는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효율과 속도를 챙기며 움직입니다. 피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피로를 느낄 틈조차 사치가 됩니다. 잠시 멈춰 서면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고 또 서두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온 하루의 끝에서 남는 것은 종종 공허함입니다. 열심히 움직였지만 어디로 향했는지 모르겠고 성실히 일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내는 삶의 풍경입니다. 살아내는 삶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반복은 안정감을 주고 습관은 불안을 잠재웁니다. 그러나 안정과 불안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점점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의 바람은 단지 온도 정보로만 인식되고 사람의 얼굴은 업무의 역할로만 구분됩니다. 감정은 조율되어야 할 변수로 여겨지고 기쁨이나 슬픔은 일정의 방해가 되는 요소로 치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웃음조차 기능이 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웃는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내는 모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삶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하는 일입니다. 걷는 길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모양,
누군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결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야말로 살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삶은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을 진심으로 경험하려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삶은 순간마다 깨어있는 의식의 실천이다. 그가 말한 존재는 단순히 숨 쉬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를 의식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존재하는 사람은 해야 한다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바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반면 소유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살아내는 사람은 시간을 소유하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을 경험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삶은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손의 떨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식탁 위에 밥 한 그릇도 허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텨준 시간의 흔적으로 느낍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효율적인 대화보다 진심 어린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삶의 무게중심이 해야 하는 일에서 느껴야 하는 순간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온도를 되찾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삶이란 게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더 많은 불안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거슬러 나만의 속도로 걷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범적인 삶 대신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살아내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살아내는 삶은 외부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살아있는 삶은 내면의 감각을 중심에 둡니다. 전자는 타인의 평가로 나를 규정하고 후자는 내 경험으로 나를 증명합니다. 살아내는 삶이 효율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삶은 의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효율은 편리하지만 의미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의미를 향한 감각이 사라질 때 삶은 그저 일상의 반복으로 흐르고 맙니다.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었는가? 그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꼈는가의 질문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건 살아있었던 순간입니다. 낯선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면 그건 역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삶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자각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동으로 흘러가는 루틴 속에 머무를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한 발을 내디딜지. 살아내는 삶은 쉽고 익숙하지만 살아있는 삶은 불편하고 느립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납니다. 세상이 정한 속도에 맞추어 달리는 대신 내 안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살아있음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있는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번이라도 숨을 의식했다면, 한 사람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살고 있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흔히 부정적인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의심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온 것들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진짜 의미의 의심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부터 사고를 멈춥니다. 생각이 멈추면 판단은 외부에 맡겨지고 삶은 타인의 결정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궤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의심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단순한 반항이나 냉소와 다릅니다. 세상과 사람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시선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정말 그럴까? 라고 한번 되묻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의심은 비판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판단을 미루는 여유, 그 사이의 침묵 속에서 생각은 깊어지고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유는 속도를 늦출 때만 자라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결론을 그대로 삼키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해석합니다. 칸트는 계몽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는 용기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생각은 단지 지적 행위가 아니라 용기를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존의 질서와 어긋나게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외로움이야말로 자유의 대가입니다. 의심은 세상이 주입한 믿음의 벽에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제야 스스로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생각도 깊어진다고 믿는 것. 하지만 지식은 정보를 쌓는 일이고 생각은 그 정보를 다시 걸러내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바로 그 거름망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이 내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럴듯하게 들려서 믿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동의부터 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의심은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타인을 의심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나를 의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이라 믿는 순간부터 다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은 사고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은 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혼란을 동반하지만 그 혼란이 바로 성장의 징후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뉴스나 SNS를 보며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왜 이 말에 공감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따라가 보면 그 이면에는 나도 모르게 믿고 있던 가치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휘둘림이 아니라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인식은 곧 자유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생각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의도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써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공백 속에서 우리는 생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나로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단순하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속에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의심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명료하게 만듭니다. 맹목적 확신의 평화보다 깨어있는 혼란이 더 인간답습니다. 그 혼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게 하고 질문은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결국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사랑 또한 같습니다. 나를 맹신하지 않고 나를 탐구하는 과정이 곧 자기 성찰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 하나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깨어있는 의심의 출발점입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쯤 깨어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의심은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타인의 말과 세상의 기준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이 질문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생각이란 결코 공기처럼 자연스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되고 다듬어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아내는 하루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반면 살아있는 하루는 조금 느리지만 그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그 하루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의지로 그려진 하루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삶의 품질을 바꿉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회의 규범, 가족의 기대, 직장의 평가 속에서 나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도 나 대신 내 생각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생각으로는 나다운 하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나의 인생에서 조연이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단이나 큰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건 내 생각이 맞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감정과 판단을 인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작고 느리지만 언제나 진실합니다. 이건 나의 생각인가? 라는 짧은 물음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중심을 되찾다 보면 어느새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살아내는 하루와 살아있는 하루의 차이는 바로 이 의식의 유무에 있습니다. 전자는 조건에 반응하는 삶이고 후자는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자는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삶이고 후자는 자기 의지로 방향을 정하는 삶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인생의 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살아있는 하루는 멈춤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멈춤의 순간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마음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생각으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세상이 정한 생각이 아닌 내가 선택한 생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나의 삶이 됩니다. 생각이 깨어 있을 때 삶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